계집들은 사내들이 다 먹고 난 후에나 밥을 먹으라며 여군을 멸시하던 아나무인 중령. 하지만 그가 발로 짓밟고 모욕한 여인의 정체는 바로 그의 군복을 벗겨버릴 신임 특전사령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후표부대 대대원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침묵이 강철처럼 무겁게 대지를 짓눌렀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경멸하고 모욕했던 초라한 활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새로운 지휘관 별셋 중장 윤서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고 그 시간 속에서 최강호 중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쉴 새 없이 흔들렸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박였지만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윤서영의 서늘한 눈빛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경멸과 함께 오랜 시간 묵혀온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최강호 중령. 윤서영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얼음 파편처럼 날아가 박혔다.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수백의 군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내 놈이 방금 전 나에게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 보아라. 최강호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간신히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구하여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무릎이 땅에 닿기 직전 윤서영의 다음 말이 그의 움직임을 못 박았다. 일어서라. 아직 내 놈의 무릎 따위로 용서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내 놈은 군인이니 군법에 따라 일어서서 내 명령을 들어라.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강호는 마치 목덜미를 잡힌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차마 단상을 향하지 못하고 갈라진 연병장 바닥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대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었다. 특히 여군들의 대열에서는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들의 처절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도현 대위. 윤서영이 이도현을 불렀다. 대열 한쪽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던 이도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최강호에게 폭행당한 흔적인 옅은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부조리에 맞섰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네, 대위 이도현.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단상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이도현 대위, 기관이 나에게 보고하려 했던 내용, 그리고 저자에게 제지당했던 모든 사실을 전 대대원 앞에서 남김없이 보고하도록.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육군 장교의 명예를 걸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라. 이도현은 윤서영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무언의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최강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연병장 한편의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군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고드립니다. 본관 대위 이도현은 흑표부대 부임 이후 최강호 중령이 여군들에게 가한 모든 비인간적인 차별과 폭언,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수차례 시정 건의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고 오히려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서곡과도 같았다. 그의 증언을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댐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최강호가 여군들을 계집군인이라 칭하며 인격을 모독했던 일, 식당에서 남군들이 남긴 잔반을 강제로 먹게 했던 일, 정당한 훈련 기회를 박탈하고 온갖 잡무에만 동원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분노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최강호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 어떤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이도현은 더 이상 만만하고 젊은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다. 이도현의 증언이 끝나자 윤서영은 여군 대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다. 이 자리에 있는 흑표부대 소속 여군들에게 명령한다. 지금부터 계급과 신분을 막론하고 당신들이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말하라. 사령관인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군 대열의 가장 앞에 서 있던 한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강호를 그리고 단상 위에 윤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용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뒤로 옆으로 또 다른 여군들이 하나 둘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빼앗긴 명예를 되찾으려는 용감한 군인들이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흑표 부대의 피 묻은 연병장 위에서 마침내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최강호 중령은 그 자리에서 즉시 보직해임되었다. 사령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연병장에 모인 수백의 눈이 그 집행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대장 완장을 찬 강호의 팔에서 헌병 2명이 다가와 거칠게 완장을 떼어내는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군인의 명예이자 자부심이었던 지휘관의 상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실감했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연병장 한쪽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실성한 사람처럼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와 변명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휘관이 아닌 군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개 피해자일 뿐이다. 윤소영 중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 뒤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다음 명령을 내렸다. 사령부 감찰실과 법무실은 즉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흑표부대 내에서 자행된 모든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라. 단 한 명의 억울한 자도, 단 한 명의 죄지은 자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조사 기간 동안 흑표부대의 작전 지휘권은 일시적으로 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다. 사령관의 직속 부대인 감찰실과 법무실 요원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대 곳곳으로 흩어져 주요 서류와 전산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흑표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평소 최강호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하며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장교와 부사관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공포가 서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서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았다. 조사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여군들이었다. 윤서영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부대 내에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민간 시설을 임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이다. 군 소속 심리 상담사들도 즉시 투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윤서영의 확고한 의지였다. 이도현 대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교사실에 들어서자 법무실 소속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소령이 그를 맞았다. 이도현 대위, 편하게 앉게. 지금부터 자네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주면 되네. 자네의 진술이 이번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걸세. 이도현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기록해 두었던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최강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개석상에서 폭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악랄한 행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최 중령은 단순히 여군들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야간 훈련 중 생리 현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군에게 계집 군인이 무슨 벼슬이냐며 진통제 지급을 막고 오히려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그 여군은 결국 탈진하여 쓰러졌지만 최중령은 의무실 후송조차 즉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조사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책상 위로 뻗어나온 그의 주먹은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또한 여군들의 숙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사적인 물품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속옷 서랍까지 뒤지는 등 명백한 성희롱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여군에게는 군기문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도현의 수첩에는 날짜와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고발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록해왔던 것이다. 같은 시각 여군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군 출신 조사관과 심리 상담사가 2인 1조로 구성되어 피해 여군들과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여군들이 입을 열기를 주저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억압과 공포는 그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괜찮아.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여군 조사관은 한 젊은 하사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그 온기에 굳게 닫혀있던 하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서 남자들도 힘들다는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중령님에게 저희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이거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을 시작으로 다른 여군들도 하나, 둘씩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잔반을 먹어야 했던 모욕감, 동료 남군들의 경멸 어린 시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좌절감,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까지. 그들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정예라는 특수전 사령부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보직 해임되어 영내의 한적한 사무실에 격리된 최강우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는 책상을 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서영, 그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대로 끝나지 않아. 절대로.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상급 부대의 장성들, 육사 동기들, 그리고 군 내부의 각종 사조직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윤서영이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한 것 자체가 군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인사이며 이번 사건은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군 내부의 남성 중심 문화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보수적인 군의 가치를 지키려다 희생된 순교자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형님, 이거 저 하나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이 저를 시작으로 형님들까지 다 쳐낼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최강호의 집요한 설득과 위기감 조장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끈끈한 연대와 의리로 묶여 있었고 그들만의 룰이 존재했다. 윤서영이라는 외부에서 온 그것도 여성 지휘관은 그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침입자였다. 최강호의 몰락은 곧 그들 자신에게 닥칠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흑표부대에서 시작된 작은 폭풍은 이제 특수전 사령부 전체, 나아가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전조를 보이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과 그것을 덮으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흑표부대 내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최강호의 측근이었던 장교와 부사관들은 매일같이 조사실로 불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맞춘 듯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최강호 중령의 지시는 정당한 군기 확립이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이도현 대위의 증언과 피해 여군들의 진술, 그리고 확보된 각종 자료들을 들이밀자 그들의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작전과장, 이 서류에 대해 설명해 보시지. 지난 분기 여군들의 사격 훈련 기록인데 왜 전원이 기준 미달로 처리되어 있는 건가?
당시 훈련 교관의 보고서에는 분명 대부분의 여군들이 특등 사수 기준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야. 조사관이 날카롭게 지적하자 작전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것은 최중령님의 지시가. 여군들은 실전에 투입될 인원이 아니니 훈련 평가보다는 부대 내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건가? 군의 전투력 측정 기준을 지휘관 개인의 편견으로 조작했다는 말인가?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정당한 지휘인가? 조사관의 추궁은 집요했다. 작전과장은 결국 모든 것이 최강호의 지시였음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부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보급, 인사,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여군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최강호가 구축한 왕국은 그 뿌리부터 썩어 있었고 그 악취는 부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도현 대위는 부대 내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장교들은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식당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복도를 지나칠 때조차 그들은 이도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선배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대장님이 잘못했다지만 저렇게 사령관까지 끌어들여 부대 전체를 풍비박산 내야 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다. 육사 후배인 한중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따져 물었다. 이도현은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자네 눈에는 이게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걸로 보이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로 보이나?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약자를 짓밟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명예 따위는 갖지 않겠네. 그의 단호한 대답에 후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 이도현은 깊은 고독감을 느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의 육사 동기들로부터도 연락이 끊겼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이도현과 엮이는 것을 꺼려했다. 그의 정의감은 그를 거대한 성 안에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었다. 한편 최강호의 구명 운동은 군 내부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와 연이 닿아있던 육군 본부의 한 장성이 윤서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특전사령관의 선배 기수이자 군내 실세 중 한 명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윤 장군, 잘 지내는가? 다름이 아니라 흑표 부대건 때문에 연락했네. 최중령 그 친구가 좀 거칠긴 해도 능력 있고 충성심 강한 부하야.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군대라는 게 의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사내들끼리 땀 흘리고 구르는 곳인데 장군도 알다시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압력과 회유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는 전형적인 온정주의적 발언이었다. 윤서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응수했다. 선배님, 저는 지금 한 개인의 비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요소를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대의 특수성이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그 잘못된 특수성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윤 장군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군. 그러다 장군도 다칠 수 있어. 혼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지 말게. 이건 충고일세.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윤서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최강호 한 병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에 만연한 낡고 부패한 카르텔과의 전면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와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소영 중장이 과거 지휘관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남성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를 이용해 자신의 진급에 유리한 실적을 쌓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유능한 남성 지휘관인 최강호 중령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여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흑색 선전이자 인신공격이었다. 이 소문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윤서영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를 지지했던 이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품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최강우와 그의 배후 세력이 던진 반격의 칼날은 정확하게 윤서영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여성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사건의 본질을 군대 내 성차별에서 남녀 간의 치정 싸움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었다. 윤서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한 길은 거대한 저항에 굴복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길, 다른 한 길은 온몸의 진흙을 뒤집어 쓰더라도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고 군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낸 수많은 피해자들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더러웠다. 윤서영 중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눈에 띄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상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최강우 측근들에 대한 조사 강도도 현저히 약해졌다. 일부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사령관도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냉소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진실을 밝히려던 동력은 거대한 조직의 관성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이도현 대위였다. 그는 추가 증언과 자료 제출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찾았지만 이전과는 사뭇 다른 냉랭한 분위기를 느껴야 했다. 그를 대하는 조사관들의 태도는 미지근했고 그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눈길 또한 형식적이었다. 대위로는 부족해. 최중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야. 전부 정황 증거뿐이지 않은가? 한 조사관이 피곤한 기색으로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도현의 손을 잡으며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정황 증거라니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명백히 조작된 인사 기록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도현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조사관은 못 들은 척 서류만 뒤적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힘 앞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다. 윤서영이라는 방패막이가 흔들리자 그들은 곧바로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좌절감에 휩싸인 이도현은 윤서영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사령관 집무실로 향했고 몇 차례의 재직 끝에 마침내 그녀와 마주할 수 있었다. 윤서영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괜찮다. 무슨 일이지? 자네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군. 이도현은 조사위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며 조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신과 피해 여군들을 향한 부대의 압박과 따돌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윤서영은 그의 보고를 묵묵히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지. 이도현 대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힘든 싸움을 하게 만들었군.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이대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여군들은 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윤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을 맺는다. 그들이 진흙팡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진흙팡 속으로 뛰어들어 주지. 이 대일,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윤서영은 이도현에게 극비리의 임무를 하나 하달했다. 그것은 최강호의 과거 근무 기록과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비위 사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조사위원회가 아닌 사령관 직속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제도권 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다. 한편 부대로 복귀한 여군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강호는 사라졌지만 그의 유령은 부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최강호에게 충성했던 남군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훈련 중에는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장비 정비해서 그들을 배제하여 고립시켰다.
식당에서는 여전히 그들 주변에 아무도 앉지 않았고 때로는 들으라는 듯이 어디 계집들이 남자들 밥그릇을 뺏으려고 들어 사령관한테 꼬리쳐서 인생 한번 고쳐보시겠다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윤서영 사령관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대담해졌다. 증언에 앞장섰던 박 중사는 자신의 관물함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안에 있던 개인 물품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배신자는 죽어라고 적힌 섬뜩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갔다. 윤서영 사령관이 약속했던 방패는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았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한 개인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여군 숙소에서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건지도 몰라.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비참해졌잖아. 한 하사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몇몇이 동조했다. 맞아. 최중령님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차라리 그때처럼 입 다물고 있었으면 최소한 이런 취급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묵묵히 듣고만 있던 박 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잔반이나 먹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자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설령이 군복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외침은 다른 여군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같은 시각 이도현 대위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최강호와 관련된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최강호가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의 사건 사고 기록,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대조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몇 년 전 최강호가 대대장으로 있던 다른 부대에서 의문의 총기 사고가 있었고 당시 한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 직후 부대의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이 대규모로 집행되었고 그 계약을 따는 업체가 최강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도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만약 그 부사관의 죽음이 이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최강호의 목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작은 불씨가 힘겹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도현 대위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파고들었고 최강호 중령과 그의 형, 그리고 군납 업체 사이에 형성된 추악한 커넥션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냈다. 과거 총기 사고로 위장된 부사관의 죽음은 부대 장비 납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사망한 부사관은 보급관으로서 최강호의 비리를 눈치채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도현은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곧바로 윤서영 중장에게 직보했다. 보고를 받은 윤서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여군을 탄압한 인권 문제를 넘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그녀는 이것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임을 직감했다. 이 대일 정말 잘해주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윤서영은 더 이상 국방부나 육군 본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하여 군 검찰 내부에 자신의 직속 라인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비밀리에 꾸렸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우회하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수사팀이었다. 그녀는 최강호의 비리를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군납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윤서영의 움직임은 최강호의 배후 세력에게 즉각 포착되었다. 그들은 윤서영이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격해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강우 한 명을 버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만약 군납 비리 커넥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불똥은 최강우 선에서 끝나지 않고 군 수뇌부 전체로 번질 수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서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윤서영의 지휘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녀가 군 내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탄압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언론에는 윤서영의 사생활과 관련된 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별세 캐짜리 마녀 군을 파괴하는 페미니스트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은 순식간에 군에 공적으로 매도되고 있었다. 윤서영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직접 언론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었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선 윤서영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군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루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진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난 군 생활 동안의 모든 평가 기록과 실적 자료들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군 이력은 그 어떤 남성 장교와 비교해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 흑표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성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강우 중령이 군납 비리와 심지어 부하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했다. 사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군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군 수뇌부가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리 게이트로 비화된 것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윤서영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강우의 배후에 있던 세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윤서영이 이토록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최강우를 감싸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시작해야 했다. 최강우를 지원하던 모든 움직임이 순식간에 멈췄다. 그는 하루아침에 버려진 카드가 되었다.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최강우는 윤서영의 비밀 수사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의 비밀 차명 계좌와 그동안 그가 군납 업체로부터 받아온 뇌물 내역이 담긴 장부를 발견했다. 또한 사망한 부사관이 남긴 다이어리를 확보했는데 그 안에는 최강호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과 함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모든 증거가 최강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군 검찰은 그를 살인교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수십 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즉시 구속 수감했다. 한때 흑표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의 구속 소식에 흑표부대의 여군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최강우라는 괴물은 사라졌지만 그 괴물을 만들어낸 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최강우 중령이 구속되면서 흑표부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부대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지휘관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믿어왔던 가치관과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특히 최강호의 비호 아래 권력을 누리던 장교와 부사관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었다. 그들은 수사망이 자신들에게까지 뻗어올 것을 두려워하며 저마다 살기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윤소영 중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강호의 구속을 기점으로 흑표 부대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전체에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인사였다. 그녀는 흑표 부대의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다. 최강호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작전과장, 인사과장 등 주요 참모들을 모두 변방의 한직으로 전출시키고 그 자리의 능력과 품성을 검증받은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했다. 새로운 대대장으로는 육사 출신의 젊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소령이 발탁되었다. 그는 과거 윤서영이 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그녀의 밑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깊은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대대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으로 천명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흑표부대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성별, 계급, 출신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전우라는 이름 아래 하나다. 이 원칙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든 내 손으로 직접 군복을 벗기겠다. 그의 취임사는 단호했다. 그는 곧바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여군들의 숙소와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낡고 비좁았던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여성 전용 체력 단련실과 휴게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모든 훈련과 작전에서 여군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도현 대위가 있었다. 윤서영은 이도현을 새로운 대대장의 핵심 참모인 작전과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진실의 편에 섰던 이들에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였다. 이도현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강하게 부대의 개혁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과거 최강호 체제 하에서 왜곡되었던 훈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모든 대대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물론 변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최강호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남군들은 새로운 질서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여군들에게 주어지는 배려가 오히려 남군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훈련 강도가 약해졌다거나 군기가 빠졌다는 식의 불평이 터져나왔다. 어느 날 고강도의 산악 행군 훈련 중에 한 남군 하사가 일부러 뒤처지며 투덜거렸다. 봐, 여자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예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훈련인데 보폭 맞춰주느라 다리 빠지겠네. 그의 말을 들은 다른 남군 몇몇이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그 순간 행군 대열의 가장 앞에서 걷고 있던 박 중사가 뒤를 돌아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맨 앞에서 군장 2개 메고나 대신 뛰어보든가. 할 수 있겠어? 박 중사는 이미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자존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에서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남군들보다 앞서 나가며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불평을 터뜨렸던 하사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작은 마찰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지휘부와 이도현 대회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한 여군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대우에는 당당히 맞서 싸웠고 실력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남군들 사이에서도 여군들을 단순한 여성이 아닌 동등한 능력을 가진 전우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군사 재판에 회부된 최강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윤서영 사령관의 개인적인 야심과 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 빚어낸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고 주장하며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항변했다. 그의 재판은 군 전체에 이목이 집중되는 거대한 공방전으로 번져갔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군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최강호의 변호인들은 그들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과거 행실을 문제 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었다. 그들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또다시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 중사를 비롯한 여군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들의 등 뒤에는 윤서영 사령관과 이도환 대위,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구체적이었으며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최강호가 빠져나갈 구멍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흑표부대의 개혁과 최강호의 재판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는 서로 맞물리며 대한민국 군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최강호의 재판은 군정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재판 과정을 중계했고 군대 내 성차별과 인권 문제, 그리고 방산 비리라는 민감한 주제들이 공론의 장으로 끌려나왔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최강호의 추악한 민낯과 그를 비호하려 했던 군 내부 기득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국민들은 군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외부의 개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재판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군 내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사법원의 특성상 초기에는 제19 감싸기식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과 윤서영 중장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재판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망한 부사관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였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최강호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얼마나 큰 공포와 압박에 시달렸는지를 증언했다. 제 남편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강호 중령은 그런 남편의 명예를 짓밟고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날 밤 저에게 이 다이어리를 건네며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세상에 꼭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저 괴물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재판부 판사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최강호는 그 순간에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증인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그 오만한 태도는 그의 유죄를 확신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기와도 같았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윤소영 중장과 이도환 대위, 그리고 흑표부대의 여군들도 방청석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다. 피고인 최강호.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일삼고 성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군납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교사 혐의 역시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 그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단호했다. 피고인은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군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부하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다고 판단, 군형법에 따라 피고인 최강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최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현실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사형, 이럴 순 없어. 이건 음모야. 윤소영 전현이 꾸민 짓이야. 억울하다. 그의 발악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며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교차했다. 여군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윤서영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강호에 대한 사형 선고는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다. 군대 내의 부조리와 범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구시대적인 악습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감찰과 조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흑표부대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최강호의 재판이 끝난 후 부대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갔다. 남군과 여군은 더 이상 서로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전우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함께 이겨나갔다. 이도현 대위가 새롭게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남녀 군인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어느 늦은 밤, 훈련을 마친 이도현 대위는 사무실에 남아 부대 개편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박 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과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 중사,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 무슨 일인가? 박 중사는 커피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멋쩍게 웃었다.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도현은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없네. 진짜 세상을 바꾼 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박 중사 같은 분들이지. 나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동지임을 느낄 수 있었다. 흑표 부대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최강호라는 거대한 악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최강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흑표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수개월이 흘렀다. 부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윤서영 중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흑표 부대의 성공적인 변화 모델을 특수전사령부 전체, 나아가 육군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사 존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모든 군인을 성별이나 계급이 아닌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이자 전투의 주체인 전사로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부대마다 인권상담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익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레드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여군들의 임신, 출산, 육아와 군 복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안은 당연히 군 내부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들은 윤서영의 정책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투 조직으로서의 군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 익숙한 원로 장성들은 그녀의 개혁이 군을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쟁터에서 인권 타령이 온 말이여. 군대는 원래 힘들고 거친 곳이야. 윤 장군의 방식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이여. 한 예비역 단체는 성명서를 대고 윤서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을 자신의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다. 전투력은 강압적인 통제와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투력은 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군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다. 그녀의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고 국민들은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장병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녀의 개혁을 열렬히 지지했다. 더 이상 군대가 아들을 빼앗아 가는 곳이 아니라 아들을 진짜 사나이로, 딸을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흑표 부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도현 대위는 남군과 여군이 혼성으로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새로운 전술훈련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신체적 능력의 차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남성과 여성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남성 대원들이 강력한 화력과 체력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상대적으로 민첩하고 섬세한 여성 대원들이 침투하여 목표를 제거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그는 여성 대원들에게도 남성들과 동등한 수준의 근력 및 전투기술 훈련을 실시하되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율을 높였다. 첫 혼성팀 훈련은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한 모의 전투로 진행되었다. 훈련 결과는 놀라웠다. 이도현이 이끄는 혼성팀은 기존의 남군으로만 구성된 최정예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힘과 기술, 속도와 전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떤 팀보다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좁은 통로에서의 근접 전투 상황에서 박 중사가 보여준 놀라운 민첩성과 정확한 사격술은 모든 남군 대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전우였다. 이 훈련 결과는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군은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오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도현의 혼성팀 모델은 곧 다른 부대에도 전파되기 시작했고 특수전 사령부의 전술 교리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윤소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예고 없이 흑표 부대의 야간 훈련장을 찾았다. 위장 크림을 바른 채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남군과 여군들이 서로 소리치고 격려하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녀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녀는 이도현 대위와 박 중사를 조용히 불렀다. 두 사람 모두 정말 고생이 많았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다. 그녀는 박 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중사,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이 부사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군의 큰 손실이다. 내가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네. 자네를 장교로 임관시키는 특별 전형을 만들도록. 자네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전사 여군 출신 지휘관이 될 자격이 충분해. 박 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을 부사관으로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에게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사령관님, 저 같은 사람도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지휘관은 성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리더십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윤서영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미래를 향한 그녀의 확고한 비전이었다. 그녀는 제3의 박 중사를 키워내고 그들이 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의 흐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낡은 성벽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박 중사의 장교임관 특별 전형 추진 소식은 흑표 부대는 물론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분 상승을 넘어 능력과 실력만 있다면 성별과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군들에게 이 소식은 자신들도 미래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과 목표를 심어주었다. 부대 내에는 건강한 경쟁과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여군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훈련과 자기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조치는 또 다른 갈등이 불씨를 낳았다. 기존의 진급체계에 안주해 있던 일부 남성 장교와 부사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박 중사의 특별 전형이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이며 남성 군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부사관이 시험도 없이 장교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사령관님이 여군이라고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도현 대위의 사무실에 찾아온 한 베테랑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며 굳어진 위계 질서와 관습을 신봉하는 인물이었다. 이도현은 그의 말을 차분히 들어준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사님, 박 중사는 지난 모의 전투훈련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전술적 판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분대원들을 통솔하여 임무를 완수한 능력은 그 어떤 장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군의 리더는 책상에 앉아 시험 점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장과 같은 훈련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딴 식으로 원칙을 무시하면 누가 군의 질서를 따르겠습니까? 원칙이라. 상사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혹시 여자는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낡은 편견은 아닙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 군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이도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변화에 따르는 저항과 갈등이 필연적임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의 정치적 공세와 맞물리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윤서영의 개혁에 반대하는 군 원로 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은 박 중사 특혜 임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그녀를 군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자로 몰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서영의 개혁은 또다시 거대한 암초를 만난 듯했다. 위기가 고조되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윤서영을 찾아왔다. 바로 특수전사령부의 주임원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특전사에 몸담으며 모든 부대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윤서영의 개혁에 비판적일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주임원사는 깍듯하게 경례를 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박 중사 권으로 부대 안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사령관님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윤서영은 그의 다음 말을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전 야간 훈련장에서 본 광경이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박 중사가 이끄는 분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목소리와 눈빛의 의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남군과 여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전우들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도 분대원들을 통솔했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우리 특전사의 진짜 정신이라는 것을요. 주임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한 듯 윤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저는 사령관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사령관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특전사의 모든 부사관단은 박 중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살아있는 전설 입에서 나온 지지선언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주임원사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흔들리던 부대 여론을 단숨에 결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박 중사 임관 지지 의사를 밝혔고 역차별을 주장하던 반대 목소리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군 내부의 여론이 하나로 모이자 외부의 정치적 공세도 더 이상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잦아들었다. 마침내 육군 본부는 윤서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투 유공부사관 장교 특별 임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자로 만장일치로 박 중사를 선정했다. 임관식이 열리던 날 흑표부대의 연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윤소영 중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이도현 대위를 비롯한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중사는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당당했다. 계급장을 달아준 윤서영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축하한다. 박소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자네 어깨에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죽을 각오로 사령관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도현 대위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최강호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윤서영을 위협했던 군 내부의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최강호는 제거되었지만 그를 만들어낸 몸통은 여전히 건재했다.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박소희의 임관으로 흑표부대와 특수전 사령부의 개혁은 본궤도에 올랐다. 윤소영 중장은 군 내부의 신망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혁 정책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군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강호의 배후에 있던 세력, 즉 분수 산업과 결탁하여 수십 년간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군 내부의 부패한 카르텔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윤서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이웃 국가와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전체의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군의 최우선 과제는 자연스럽게 안보와 대비 태세에 집중되었다. 윤서영이 추진하던 인권, 복지, 조직 문화 개선과 같은 개혁 과제들은 전쟁 준비에 방해가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인 합참의 한 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윤소영 중장의 개혁 정책이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올렸다. 그는 윤서영이 도입한 레드팀 제도가 지휘관의 명령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혼성부대 편성이 전투력을 약화시켰다는 왜곡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각하, 지금은 군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윤서영 장군은 군을 민주주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의 전투력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은 그의 보고에 심각하게 동의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안보 위기 속 군 개혁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윤서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개혁이 결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바로 그때 적들이 파놓은 함정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서해의 한 웃단 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이 침투하여 섬에 주둔하고 있던 소규모 해병 부대를 제압하고 섬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막대한 몸값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상황은 극도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군은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합참의 한 대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각하, 이 작전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 사령부가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특전 사령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의 지휘권은 특전 사령관인 윤소영 중장이 아닌 제가 직접 통제하는 합동작전본부에 맡겨 주시길 건의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윤서영을 배제하고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는 윤서영의 잘못된 개혁 때문에 군이 약해져서 작전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다. 대통령은 고심 끝에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윤서영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부대의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군인으로서 최악의 치욕을 겪어야 했다. 작전 당일 흑표부대를 포함한 특전사 대원들은 합동작전본부의 지휘 아래 섬으로 침투했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합참에서 내려온 작전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명령이 계속해서 하달되었고 부대 간의 손발도 전혀 맞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적의 화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대로 진입하면 우리 병력만 희생될 뿐입니다.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장 지휘관인 흑표부대 대대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합동작전본부의 대답은 싸늘했다. 닥치고 명령에 따라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격하기만 하면 돼. 바로 그때 이도현 대위는 적들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의 전술과 화기 운용 방식이 일반적인 테러리스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정규군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통신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단어를 포착한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방식의 암호였다. 이건 함정이다. 이도현은 직감했다. 이 무장 세력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한 또 다른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일부러 이 사태를 일으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윤서영을 실각시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은 특전사 대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작전을 실패로 끝내는 것이었다. 모두 철수해. 이건 함정이다. 당장 작전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도현은 통신기를 붙잡고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무시당했다. 합동작전본부는 오히려 그를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순간 적들의 매복 지점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특전사 대원들은 독 안에 든 쥐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되었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모든 통신망을 뒤흔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특전사령관이다. 합동작전본부의 모든 지휘관은 지금 즉시 작전 지휘권을 나에게 이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반복한다. 지금부터 서해도서 탈환 작전의 모든 지휘권은 특수전 사령관인 내가 행사한다. 윤서영이었다. 그녀는 지휘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자신의 직속 부대와 함께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 상공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부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군의 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항명을 선택한 것이다. 폭풍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덮치고 있었다. 윤서영 중장의 등장은 전장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고 혼란에 빠져있던 특전사 대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한 전율을 느꼈다. 흩어졌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합참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헬기를 격추시켜. 저건 명백한 항명이야. 합동작전본부의 지휘 통제실에서 한 대장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지만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군인들에게 지금 믿고 따라야 할 지휘관은 모니터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이나 내리는 자가 아니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상공에 직접 나타나 부하들과 생사를 함께하려는 윤서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도현 대유, 현장 상황을 보고하라. 윤서영의 목소리가 이도현의 통신기로 날아와 꽂혔다. 보고드립니다. 적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군의 구형 암호를 사용하는 정체불명의 군사 집단입니다. 아군을 의도적으로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 알겠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도록. 모든 대원은 현재 위치에서 교전을 중지하고 내가 지정하는 좌표로 즉시 퇴각하여 방어선을 재구축하라. 이것은 돌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작전이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일단 병력을 안전한 곳으로 물려 전열을 정비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특전사 대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적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윤서영의 헬기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정보 참모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도현이 포착한 적의 암호 통신을 역추적하여 그 배후를 캐는 작업에 착수했다. 찾았습니다. 이 통신. 과거에 해체된 비정규 정보 부대 코드네임 팬텀이 사용하던 암호 체계와 일치합니다. 팬텀 부대. 그것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정권이 비호 아래 온갖 불법적인 공작을 자행했던 비밀 부대의 이름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여전히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존재들이었다. 역시 그들이었군. 최강호의 뒤를 봐주던 세력이 바로 그들이었어. 윤서영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사건은 팬텀의 잔당들이 합참의 부패 세력과 손을 잡고 안보 위기를 조작하여 자신을 제거하고 군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지금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반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비서실장님, 이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군 내부에 자라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통령 각하께 전해 주십시오. 저 윤서영,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 반란을 진압하고 제 부하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아서 복귀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그녀의 보고는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대통령도 윤서영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합참 한 대장을 포함한 합동작전본부의 모든 지휘관을 1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서해도서 사태와 관련된 모든 지휘권을 특수전 사령관 윤서영 중장에게 위임한다. 대통령의 명령이 하달되는 순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윤서영은 항명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국가 원수의 전적인 신임 아래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유일한 지휘관이 되었다. 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한 윤서영의 반격은 무섭도록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퇴각했던 흑표 부대에게 새로운 작전 명령을 내렸다. 박소희, 들리나? 네, 사령관님. 소위 박은혜, 명령 대기 중입니다. 새롭게 소위 계급장을 단 박은혜 중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 팀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한다. 적들의 후방으로 은밀히 침투하여 그들의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하라. 그들을 눈과 귀가 먼 장님으로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박소희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남군과 여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침투 능력을 가진 팀이었다. 그들은 윤서영의 개혁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었다. 동시에 이도현 대위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정면에서 적들을 교란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작전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처럼 무모하게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적이 허점을 파고들었다. 얼마 후 섬의 가장 높은 고지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성광이 일었다. 박소희의 팀이 마침내 적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휘 체계가 마비된 적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도현의 부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덮쳤다. 전투는 싱거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다. 팬텀의 잔당들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윤서영은 단 한 명의 아군 희생자도 없이 완벽하게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섬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혁이 결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냈음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섬 위로 떠오르는 새벽 여명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직감했다. 서해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윤서영 중장을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항명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결단으로 재평가되었고 그녀의 리더십과 개혁의 정당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군 개혁을 위한 전권을 부여했다. 사건의 배후였던 한 대장과 팬텀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군사법정 최고재판부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재판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자행되어 온 추악한 비리들과 정경유착의 실체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결국 한 대장을 포함한 주동자들은 모두 내란 음모죄가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어두운 환부가 마침내 도려내진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윤서영은 약속대로 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힘을 잃은 보수 세력의 저항 없이 자신이 구상했던 모든 개혁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실전적인 전투 능력과 장병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선진 병영으로 거듭났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대한민국 군 전체라는 거대한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흑표 부대가 있었다. 흑표 부대는 윤서영의 개혁을 상징하는 모델 부대로서 전군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도현 대위와 박은혜 소위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도현 대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특수전사령부 본부의 핵심 보직인 작전처 교육훈련과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이제 흑표 부대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체의 훈련 시스템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특전사 대원들이 성별과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박은혜 소위 역시 중위로 특별 진급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전사 여군 중대장이 되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중대는 남군과 여군이 혼성으로 편성되었지만 그 어떤 중대보다도 강한 단결력과 전투력을 자랑했다. 그녀는 때로는 엄격한 지휘관으로 때로는 따뜻한 누이처럼 중대원들을 이끌었고 모든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 내의 수많은 여군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윤서영은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었다. 그녀는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튼튼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얻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합참의장 윤서영은 예고 없이 흑표 부대를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부대 정문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늠름한 모습의 대대장 이도현 중령과 그의 옆에서 당당하게 경례를 붙이는 작전과장 박은희 대위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부대의 핵심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윤서영은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서는 남군과 여군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판에는 차별 없이 똑같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지 않았고 그 누구도 계집 군인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윤서영의 눈에 문득 과거 자신이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모욕과 폭력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삭막했던 공간이 이제는 존중과 신뢰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이도현 중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의장님, 감회가 새로워 보이십니다. 윤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였다. 그래, 이중령. 정말 긴 길을 돌아온 것 같군.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 그때 박은혜 대위가 한 무리의 앳된 신임 하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중 절반은 여군이었다. 그들은 존경과 선망이 가득한 눈으로 윤서영을 바라보았다.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호와 함께 그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그들의 풋풋하지만 당찬 모습 속에서 윤서영은 대한민국 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한때는 짓밟혔던 식판 위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고 마침내 진정한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군은 윤서영 합참의장이 구축한 개혁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발전해 나갔다. 그녀는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지만 그녀가 남긴 상호 존중의 리더십은 군의 새로운 전통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군은 더 이상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이도현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육군 본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흑표 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전체의 조직 문화와 교육 훈련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종종 야전 부대를 방문하여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곤 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는 수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살아있는 귀감이 되었다. 박은혜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특전 대대장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녀가 지휘하는 대대는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임무를 도맡아 완벽하게 수행하는 최강의 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과거 최강호가 그러했듯 부대원들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섰고 가장 늦게까지 부하들을 챙겼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부대원들은 성별을 떠나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어느 날 이도현 대령은 국방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전역 후 국방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서영을 우연히 마주쳤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의장님, 건강히 지내시는지요? 이 대령, 자니가 이제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군. 아주 훌륭하게 군을 이끌어주고 있어서 밖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다 든든하다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 흑표 부대에서 시작되었던 그 험난했던 투쟁의 날들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때 의장님께서 그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입니다. 이도현의 말에 윤서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걸세. 자네처럼 말이야. 시대의 흐름은 거대하고 부조리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네.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지.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자네와 박소령 같은 젊은 리더들이지. 부디 지금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더 좋은 군을 만들어주게.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며칠 후 흑표 부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과거 최강호 체제 하에서 고통받다가 군을 떠나야만 했던 여군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것은 대대장 박은혜 소령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동료들이 겪었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군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참석을 주저했던 이들도 박은혜의 진심 어린 편지에 마음을 열고 하나 둘씩 부대를 찾았다. 그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부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경멸과 멸시 속에서 청소해야만 했던 연병장 위에서 남군과 여군 후배들이 한데 어우러져 격이 없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행사의 마지막, 박은혜는 과거의 전우들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저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 저희가 대신하여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아픈 기억을 묻고 대한민국 군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화해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가 그곳에서 역사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윤서영과 이도현, 그리고 박은혜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군의 담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군대가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평등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다른 분야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기업, 정치, 교육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 중심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흑표 부대의 기적은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다. 시간은 더 흘러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시대로부터 한 세대가 지났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 백발이 성한 노파가 된 윤서영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군에서 완전히 은퇴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 벽난로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흑표 부대의 연병장을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그녀와 앳된 모습의 이도현, 그리고 당찬 표정의 박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치열했던 젊은 나를 추억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손님들이 찾아왔다. 별네 개가 빛나는 대장 계급장을 단 합참의장 이도현과 역시 별세 개의 중장 계급장을 단 특수전 사령관 박은희였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군을 책임지는 최고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의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박은혜는 말없이 다가와 어머니를 대하듯 윤서영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 늙은이를 보러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다니. 두 사람 모두 정말 자랑스럽네. 자네들이 짊어진 어깨 위의 별들이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보여. 윤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맞았다. 세 사람은 난로가에 앉아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군대는 어떤가? 아직도 내가 만든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그러며 의장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 위에서 저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는 여군이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저 군인일 뿐입니다. 박은혜의 말에 윤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가 대위 시절 최강호의 만행을 기록했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이 수첩을 꺼내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수첩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렸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박은혜는 윤서영을 꼭 안아주었다. 의장님, 당신은 저의 영원한 사령관이십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 군도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윤서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래전 흑표 부대의 연병장에서 울려 퍼졌던 수많은 여군들의 울음 섞인 함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싸웠던 이유는 단 하나.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군인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신입생도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젊은 생도들이 연병장에 도열한 가운데 학교장이 훈시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디뎠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군의 역사를 기억하라. 특히 우리 군을 부패와 차별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명예와 정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윤서영 장군과 그의 동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생도들의 대열 속 반짝이는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는 한 여성 생도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수. 바로 윤서영의 손녀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걸어온 길을 따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할머니가 시작한 위대한 역사를 이제는 자신의 세대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향한 투쟁과 희생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한 시대는 저물었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영원히 밝혀주고 있었다. 이도현 하참의장과 박은혜 특수전 사령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군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 전투 체계를 도입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에 앞장서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데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도현 의장은 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 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적국은 대한민국 통신망과 전력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박은혜 사령관이 이끄는 특수전 사령부 사이버 작전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박은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대전의 승패가 더 이상 총과 칼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특전사 내에 최정예 사이버 전사들을 육성했고 그들이 이번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었다. 적의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했다. 그 내용 중에는 군 수뇌부가 사실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도현 의장과 박은혜 사령관의 사생활에 대한 추악한 거짓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윤서영이 당했던 흑색 선전과 너무나도 유사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저열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군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군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가짜뉴스 팩트체크 운동을 벌이며 적의 심리전에 맞서 싸웠다.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처하는 이른바 총력 안보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적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과 동력을 잃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냈다. 이 사건은 가장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라는 진리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 이도현과 박은혜는 나란히 군복을 벗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몇 년 후 국리편충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밤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은 윤서영의 안장식이었다. 그녀의 유해는 그녀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이름 모를 병사들의 묘역,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에 안치되었다. 안장식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여들었다.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도현과 박은혜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 옆에는 이제는 어엿한 육군 소령이 되어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손녀 윤지수의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이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 우리는 오늘 한 위대한 군인을 떠나보냅니다. 고 윤서영 장군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불굴의 용기로 정의의 횃불을 들어 올렸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강력한 무기나 새로운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그녀가 처음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특수전사령부 흑표 부대를 그녀의 이름을 따 윤서영 부대로 명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하늘에서는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그녀의 영혼을 추모하는 기행을 펼쳤다. 그 순간 행사장에 모인 모든 군인들은 계급과 성별을 떠나 그녀를 향해 마지막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작별 인사를 넘어 한 시대의 정신을 기리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이도현과 박은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윤서영이라는 이름은 땅에 묻혔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한 시대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고 그녀가 남긴 전설은 이제 신화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윤서영, 이도현, 박은혜의 시대는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이 일으켰던 혁명적인 변화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 사람들은 과거의 군이 얼마나 부패하고 차별적인 조직이었는지를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했다. 윤서영 부대가 된 흑표 부대는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정신이자 상징으로서 그 명예를 이어가고 있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육군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 한 젊은 여성 큐레이터가 어린 학생들을 인솔하며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낡은 수첩이 바로 우리 군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유물 이도현 대령의 기록입니다.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긴 진실을 향한 용기가 당시 철옹성 같았던 군 내부의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리관 속에 전시된 낡고 다른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흙먼지가 묻은 낡은 활동복 상의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옷은 전설적인 지도자 윤서영 합참의장께서 처음 흑표 부대를 방문하셨을 때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고 가장 고통받는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바로 이 옷처럼 국민과 병사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은 맞은편 벽에 걸린 거대한 사진 앞에서 끝을 맺었다. 그 사진 속에는 서해의 한 섬에서 작전을 마친 후 먼동이 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흑표부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와 여자, 장교와 부사관의 구분 없이 오직 승리한 전사들의 모습만이 그 안에 가득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새로운 여명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 없는 존중,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는 동지애입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큐레이터는 잠시 홀로 남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안. 그녀는 한때 군인이 되기를 꿈꾸었지만 역사 속에서 진실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 더 큰 사명감을 느껴 큐레이터가 된 인물이었다. 특히 그녀는 윤서영 시대의 역사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시실 구석에 있는 작은 영상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최강호의 군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여군 하사의 증언 영상이 보존되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치던 그 모습은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그 하사의 이름과 당시 계급이 자막으로 떠올랐다. 증인 육군 하사 김은영. 큐레이터 김지아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군번줄 목걸이를 조용히 매만졌다. 그 군번줄에는 그녀의 할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육군 하사 김은영. 그녀는 바로 그날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자신의 할머니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묻고 살았지만 손녀에게만은 자신이 겪었던 일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김지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용기 있는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잊혀진 역사를 기록하고 진실을 전하는 자신의 일이 어쩌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숭고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